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청소를 해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나 감시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사람 불러서 청소해요. 돈 내면 다 해주는데 왜 어머님이 그걸 하세요?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집 안 치워주셔도 되니까 이거 받고 나가세요. 하면서 용혜숙 씨 얼굴에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집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깨끗해? 아니,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오셔서 청소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당 드린 거야. 우리 집 청소해주시는 이모님 오셔도 이 정도 드리잖아. 야, 너 내가 그 말하지 말랬지?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개뿔 아무것도 없는 애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을 던져? 너 진짜 웃기다. 이 정도 치우려면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줄 모르냐? 우리 엄마가 좀 힘들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나절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숙소로 돌아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울릉도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족끼리 처음 떠나는 여행이기도 했고 외국 여행을 못 가게 되어 국내 여행으로 대신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용혜숙 여사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다룰 줄 모르고 혼자 기차나 버스를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상업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집안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그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절어 있었고 어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6남매 중 첫째였던 그녀는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고 큰딸로서 어머니와 함께 돈을 벌어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집안의 남자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병을 들고 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야, 술 가져와. 술 가져오라고. 오늘은 누가 술 사오는 날이냐? 큰애 너냐? 작은애 너야? 슈퍼 가서 술 사와. 동생들은 무서워서 그녀의 뒤로 숨었고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놈의 술술술. 언제까지 술만 드실 거예요? 애들 불쌍한 거 안 보여요? 애들이 무서워서 거실로도 못 나오잖아요. 그만 좀 드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의 따귀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지랄이야? 너는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먹게. 아버지는 술에 취해 그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25이 되고 둘째 동생이 20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술에 취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어머니는 큰돈을 들여 장례를 치러주고 발인까지 해주며 납골당에 모셔주었습니다. 그녀였다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몇 안 되는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이 장례식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럽지. 그래도 너희 아빠야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사는 게 힘들어
그런가 봐. 사람이 다 저러진 않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도 너희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던 거야. 아빠 없이 엄마 혼자 키웠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너 고등학교도 못 갔을걸.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 원망하지 마. 이제 이 세상에도 없잖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해서 뭐 할래? 가는 길은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그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야.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용예숙 여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가는 길을 편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한 게 뭐 있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수시로 집에 돈 보냈어. 그런데 그 돈 다 어디에 썼어? 아버지 술 먹는데 가져다 썼잖아.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자식이 몇인데 애들은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지 혼자 술 처먹겠다고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린애들한테 술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버지로서 해준 게 뭔데? 나만 모르는 거야? 나만 그렇게 자란 거야? 다른 애들은 사랑받고 자랐어? 나한테만 그런 거야? 그녀는 절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그녀 인생에서는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죽었어도 나 하나도 안 슬퍼. 왜 이제야 죽었나 싶어. 어차피 저렇게 가버릴 거면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되져버리지.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지 혼자 저렇게 죽어버리면 다야? 이게 부모가 할 짓이냐고? 자식이 술 먹고 산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부모 상 치러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그녀는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꼴 보기 싫었고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서울로 와서 돈을 벌며 살아갔습니다.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연을 끄는 것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과 통화하던 중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새아빠 생겼어. 아빠 돌아가시고 언니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가게 아저씨랑 재혼한다고 하더라. 나도 몇 번 안 보긴 했는데 사람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집도 잘 살고 돈도 많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그 아저씨가 엄마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이가 많긴 하지만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 대머리인 것도 좀 걸리지만 뭐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애를 낳을 것도 아니고 둘만 좋으면 되지 뭐. 어쨌든 엄마 잘 살라고 해줘. 전화를 끊으려 하자 동생이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언니 보고 싶어해. 자주 얘기하고 가끔 집에도 오라고 하셔. 언니한테 아저씨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셨어. 용예숙 여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무슨 재혼식이라도 하겠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둘이 살면 되는 걸 무슨 소개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막내 동생 낳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해. 생각만으로도 징그러우니까. 난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내 몸이나 챙겨. 너도 너무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마 재혼한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는 자식들보다 남자에 더 목매는 사람이야. 우리 당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다 아빠한테 얻어맞고 있을 때 엄마 혼자 아빠 편 들었잖아.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거라고. 난 그거 평생 못 잊어. 아빠가 그렇게 죽은 것도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정신 차리고 아빠랑 싸워주고 우리 편 들어줬으면 아빠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적어도 알코올 중독은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난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다신 만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종종 내 안부나 전해. 이제 집안일이라면 지긋지긋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전화할 때마다 우는 소리를 하고
엄마는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재혼해 버렸습니다. 이 집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남자 혐오가 생긴 그녀는 25이 넘어서까지도 연애는커녕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은 이미 아이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어떻게든 자립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 사랑 노름에 빠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일하는 공장의 대리였습니다. 정직원이었고 사무직이었지만 현장직인 그녀에게도 꽤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사람이 선하고 잘해주니 가끔은 그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자라는 사람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그것도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그녀에게 그 사람은 참 따뜻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혐오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매번 그녀의 끼니를 걱정해주고 과일을 사다 주며 혼자 사는 그녀의 방 청소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기숙사에 들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숙사 규칙상 남자를 방에 들이면 안 되기도 했고, 가끔 기숙사 사감들이 방을 휘저으며 경고를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에 남자 들어오는 순간 너네 다 퇴실이야. 왜 너희들한테 1인 1실을 줬는지 잊지 마. 잘 쉬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회사에서 주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 데리고 온다. 바로 퇴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그 대리는 예외였습니다. 회사 직원이기도 했고 대리이지만 전기전자 같은 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치는 것에 능했습니다. 이미 여자 기숙사에서 그녀의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을 드나들며 이것저것 고쳐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의 행동을 사감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끔 그녀의 방에서 전기 제품이 고장났다고 접수를 하면 그 남자가 와서 고쳐주었습니다. 와서 청소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와서 밥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교대 근무를 하는데 쉬는 날이면 휴가까지 내서 평일에 그녀의 시간에 맞춰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녀는 27에 그 사람과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은 그녀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예숙 여사님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녀의 사정을 듣고 너무 고생했다며 외동딸도 아니고 동생들도 있다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고 빨리 이 집에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처해서 시어른들 집에 방 하나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시부모님께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녀를 예뻐해 주시니 당연히 그녀도 마음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그걸로 저희를 핀잔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아버님과 데이트를 하겠다며 예, 우리 나간다. 너희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라. 하시며 집을 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용혜숙 여사님과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기도 했고 아이가 뱃속에서 사라져 버릴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6주까지는 어떻게 버텨봤지만 그녀는 입덧이 심해 결국 임신한 것이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부모님은 정말 그녀를 잘해주셨습니다. 원래도 예뻐해 주셨지만 털끝 하나 집안일도 시키지 않으시고 정말 공주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생기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잘해줘야지. 내 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그렇게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평생 시댁에서만 살 수는 없었기에 용혜숙 여사님과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쯤 집을 나와 분가했고 그때부터 그녀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재료 손질도 했습니다. 공단 한바집에서 식당 서빙 일도 하고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집에서 부업도 했습니다. 남편이 적게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 학원도 보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고 저금도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버는 것만으로는 조금 빠듯했기에 그녀가 조금 더 일을 해야 50만 원이라도 저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쯤 됐을 무렵 보증을 잘못 써서 3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집이 한창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과 남편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편이 사기를 당해도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성공하여 직장인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용혜숙 여사님은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일이 아들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용혜숙 여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청소하는 일 말이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들은 사춘기임에도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너무 순하게 자라 누구보다 예뻤습니다. 그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가 청소하는 거 창피해?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 건물이라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그런가? 용혜숙 여사님이 묻자 아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그거 힘들기도 하고 돈도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그냥 좀 엄마가 쉬었으면 좋겠어. 친구들도 그렇고 나도 이제 학원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엄마 만나면 모른 척할 수 없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 도는 거 싫어.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자기가 다니는 학원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걸 알면 아들이 창피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아들이 용혜숙 여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중에 더 잘할게.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나중에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들의 덕을 보며 살 마음은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아들은 성적이 크게 올랐고 결국 꽤 괜찮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을 알 만한 대학이었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도 사귀며 밥도 같이 먹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1살의 아들은 군대를 갔고 제대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성실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아들은 27쯤에 졸업을 하고 꽤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많아지더니 일주일에 정신이 멀쩡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고 어느 날은 어떤 여자에게 부축을 받아 골목길을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용혜숙 여사님이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승효야, 너 승효 아니니? 뒤를 따라가 보니 짧은 치마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은 여자가 아들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녀를 보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 엄마예요? 아오, 진짜 술 한번 트럽게 마시네. 집도 몰라. 집도 이 근처 어디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아줌마, 그 남자는 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실수한다니까. 내가 오늘 이 오빠들 있는 방에 들어갔으니 다행이지. 딴 년이 들어갔으면 사고 쳤어요. 사고 쳐. 아들 교육 잘 시켜요. 여자는 아들을 그녀에게 던지듯 맡기고 떠났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아들을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고 자켓을 벗겼더니 여기저기 여자 입술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토사물도 묻어 있었고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러고 다니면 어떡해? 정신 차려. 너 진짜 이러다가 아빠가 알면 큰일 나. 그녀는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들을 깨우자마자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이따위로 살 거면 그냥 나가서 죽어라. 누가 너한테 취직해서 돈 벌라고 했냐?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살래? 누가 널 이렇게 가르쳤디? 누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남편은 아들의 귀싸대기를 때리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일을 잘해서 표창장도 받아왔고 연봉도 올라서 용돈도 주고 꽤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여자 사원들한테 고백을 받았다며 꽃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아들이 같은 회사의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는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우리 1년 정도 연애했고 올해는 결혼할 생각이야. 아들과 함께 온 여자를 소개받았을 때 용혜숙 여사님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조금은 발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인상이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보라색이었고 첫 만남인데도 짧은 치마와 너무 높은 힐을 신어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개성이라고 하기에는 용혜숙 여사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을 원한다고 했고 용혜숙 여사님도 시댁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들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랑은 1년 정도 사귀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처음 만났어? 우리 아들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궁금한데. 여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난 게 종로 술집에서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꼬시자고 했어요. 솔직히 오빠가 저보다 외모는 좀 떨어지잖아요. 전 인기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술을 왕창 먹고 제가 모텔로 데리고 갔죠.
용혜숙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하며 어색하게 웃었고 남편은 냉수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고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첫 인사를 마치고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물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겠어. 그냥 연애만 해도 되잖아.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쟤 좋은 애야. 좀 발랄하게 보여서 그렇지. 알고 보면 되게 순수하고 착해. 저거 다 자기 방어야. 1년 동안 내가 만나봐서 알잖아.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란하고 나쁜 애 아니야. 허락해줘. 용혜숙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알지. 아는데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하잖아. 대학도 안 나와. 직업도 없이 알바만 하고 있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산다며?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꿔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끼리 잘 맞고 가족끼리도 잘 맞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작정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들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 내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결혼할까봐? 엄마, 나 못 믿어? 나 쟤 1년 넘게 봐왔어. 쟤를 제일 잘 아는 건 나야. 쟤가 지금은 저렇게 개념 없고 생각 없어 보여도 절대 그런 애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정말 괜찮아. 나 잘 살 수 있어. 효도할게요. 걱정 마, 정말. 아들은 용혜숙 여사님의 손을 잡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고 결국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며 직접 겪어봐야 한다. 하고 싶은 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용혜숙 여사님은 아들과 그 여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했고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선입견을 없애고 좋은 아이, 착한 아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용혜숙 여사님은 그녀에게 살림을 가르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용혜숙 여사님은 며느리의 연락처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아들이 중재를 잘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집에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런가 와이프가 해주는 게 아직 입에 안 맞네요. 그 말을 듣고 용혜숙 여사님은 아들이 좋아하는 오이소박이며 열무김치, 햄볶음, 그리고 분홍 소시지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별것 아닌 반찬이었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아들이 부탁한 것이기에 정성을 다해 만들었고 며느리도 함께 먹을 것을 고려해 양도 2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들고 아들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벨 누르지 말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집 안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집들이 할 테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그 후로 용혜숙 여사님은 몇 번이고 반찬만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쯤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놓고 가던 어느 날 며느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남처럼 인사하자 용혜숙 여사님은 머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반찬 갖다 주러 왔어.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입맛이요? 그냥 그래요. 오빠가 잘 먹으니까 그냥 먹는 거죠. 전 남이 해준 거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사 먹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샐러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살도 안 찌고 건강에 안 좋아. 가끔은 끼니도 챙겨 먹어야 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속이 편하다고.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며느리는 용혜숙 여사님이 준 반찬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장 넣어두지 않는다고 해서 상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예, 새아가 반찬은 냉장고에 바로 넣어둬. 이거 안 가져가면 금방 쉬어. 나물이 있어서 오후만 돼도 상할 거야. 알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직 가족이 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집에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면 며느리는 젓가락만 깨작거리다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더 안 먹어? 입맛에 안 맞니? 그러자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네, 제가 남이 만든 음식을 잘 못 먹어서요. 그녀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용혜숙 여사님은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귓속말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너는 뭐 대단한 애냐? 내가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못 참는다고 말했지? 내가 그렇게까지 참아주고 있는데 너는 이것도 못 해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라. 어디서 둘이 싸우고 있어? 무슨 일이건 내가 좀 참아야지. 부모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어딨냐? 남편은 화를 내며 아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용혜숙 여사님도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만해라. 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 먹던 음식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새아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이해해줘. 괜찮아질 거야. 아들은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희 먼저 가볼게요. 너 당장 일어나.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남편과 함께 상을 치우면서 용혜숙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어야 됐나 봐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해주긴 했는데 이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용혜숙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다는 말에 예물예단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했고 괜찮은 아파트에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힘들게 벌어서 혼수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혜숙 여사님은 뭘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안 해도 되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었고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바랐습니다. 여유가 되고 하늘에서 예쁜 아이를 내려준다면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아이가 없는 부부라도 괜찮으니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많이 힘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까지 끼어들면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아 용혜숙 여사님은 모르는 척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갖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날이 너무 더워서 반찬이 상할 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승효야,
엄마가 반찬 해온 거 냉장고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새아가 없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볼 일 있다고 했어요. 그냥 두고 가면 상할까? 아니면 잠깐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갈래요? 용예숙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그럼 반찬만 넣어두고 갈게. 혹시나 새아가 기분 나빠할까봐 집에 네가 와서 정리 좀 해. 난 통만 넣어두고 갈 테니까. 그렇게 결혼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용예숙 여사님은 그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은 머리카락 천지였고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양말에 먼지가 붙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건지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분리수거는커녕 쓰레기통은 흘러넘쳐서 토악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모른 척하고 그냥 반찬만 넣어두고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 꼴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긴 한 건지 악취가 진동했고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비우고 락스로 물때를 제거하고 찌든 때는 일일이 닦아가며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말 다 했습니다. 안방은 문이 닫혀 있길래 굳이 열지 않았고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보나마나 개판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안방을 외면했는데도 청소하느라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했는데 밥도 못 먹고 청소만 하니 어느새 3시가 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녀는 쌓아온 반찬을 조금 덜어 아파트 앞 마트에서 햇반을 사다가 돌려 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욕도 많이 했습니다. 혼자 궁시렁거리면서 살림한다는 애가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게 반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그럼 돈이라도 벌던가. 아휴, 속상해. 승효 이놈의 새끼는 저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저러고 사는 거야. 정말 세상에 진짜. 하면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청소할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며 거실이며 옷방이며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한가득 나오고 대충 정리를 좀 해놓으니 사람 사는 집 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살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라는 게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들어오자마자 들리는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뭐야? 하고 깜짝 놀란 며느리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다 집 치우셨어요? 왜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반찬 주러 왔다가 반찬이 상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 놓으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막 어지러져 있길래 내가 조금 치웠어. 많이는 아니고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랑 바닥 청소랑 화장실 이 정도만 좀 했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봐야겠다. 하고 말을 하고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 웃기네요.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청소를 해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나 감시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사람 불러서 청소해요. 돈 내면 다 해주는데 왜 어머님이 그걸 하세요?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아, 어머님이 청소 일을 많이 하셨다더니 지저분한 걸 보시면 못 참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희 돈 있고 저도 돈 벌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집 안 치워주셔도 되니까
이거 받고 나가세요. 하면서 용혜숙 씨 얼굴에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너무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며 그 돈을 쳐다보고 있자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집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깨끗해? 하고 말을 하며 바닥을 보는데 떨어져 있던 돈을 보고는 뭐야? 이 돈, 엄마 손은 왜 이래? 뭐야? 집 청소 엄마가 한 거야? 하고 그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버렸고 며느리는 아니, 어머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오셔서 청소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당 드린 거야. 우리 집 청소해주시는 이모님 오셔도 이 정도 드리잖아. 나는 그냥 어머님이 예전에 청소도 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 돈 드린 거야. 이게 뭐 잘못된 거야?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이 말했습니다. 야, 너 내가 그 말하지 말랬지? 너는 뭐 그렇게 잘났냐? 개뿔 아무것도 없는 애를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을 던져? 너 진짜 웃기다. 야,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반찬 갖다 주러 와서 집을 치워주겠냐? 나도 진짜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정도 치우려면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할 줄 모르냐? 우리 엄마가 좀 힘들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말랬지?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 하면서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아이고, 승유야 왜 이래? 이러지 마. 난 괜찮아. 오해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래서 그랬겠지. 하면서 그녀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오해야 오해는? 전혀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완전 선 넘네. 내가 미쳤지? 저런 년한테 동정심이 생겨서 데리고 살고 혼인신고 안 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혼남 될 뻔했잖아. 너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가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같이 살던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혼자 2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회사 동기인 여자와 결혼, 어쩌면 재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이 어찌나 좋던지 그 친구는 너무나 고맙게도 아들의 2번째 결혼까지도 이해해준 너무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 후로 손주도 낳아주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찌나 고마운지 그녀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할 때마다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 덕에 먹고 살아요. 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말만 들어도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도 없고 철도 없어서 많이 방황을 하고 안 좋은 일도 겪었지만 그래도 좋은 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보니 이제야 그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용혜숙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에 첫 번째 상처가 있었지만 잘 극복해낸 아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